2002년 12월 어느 새벽입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수, 45살, 개인 택시 운전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는 매일 같은 시간 도시를 달렸죠. 퇴근은 늘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아내는 부엌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였죠. 그것은 오래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마지막 호출이 들어온 시각은 새벽 3시 47분입니다. 강서구 방향, 손님 한 분. 아주 평범한 야간 배차였죠. 그러나 그날 이후 박진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무선 호출에도 응답이 없었죠. 2002년 당시에는 차량 위치를 바로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그저 도시 어딘가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택시회사도 그 밤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죠. 한 사람은 사라졌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2002년 겨울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박진수의 아내 김순희는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벽을 넘겨 들어오는 날이 가끔 있었기 때문이죠. 손님을 태우고 멀리 나갔다가 늦어지는 날도 있었고 차량 점검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료 기사들과 새벽 해장국을 먹고 잠시 쉬었다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런 날에도 남편은 늘 오전 중에는 귀가했습니다. 그것이 1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월 16일 오전 10시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죠. 순이는 집 안을 서성이다가 개인 택시 조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진수 기사 부인인데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조합 사무실 직원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기사님들 바쁘시면 전화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넘었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무선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통은 괜찮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질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순이는 결국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택시기사인데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파출소 경찰은 실종 신고서를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인 남성 실종은 이틀이 지나야 정식 접수가 됩니다. 순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가출로 접수해두겠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 순간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규정이라는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2002년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성의 실종은 긴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장의 실종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늘 먼저 고려됐지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남편의 형 박진호와 함께 다시 택시 조합을 찾았습니다. 조합 사무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선 호출에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했지요. 운행일지가 확인됐습니다. 박진수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기록은 12월 15일까지였습니다. 당일 기록은 차량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컸지요. 하지만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택시에는 위치 추적 장비가 없었습니다. 특히 박진수의 차량은 1998년식 소나타였습니다. 무선기와 미터기만 달린 아주 평범한 택시였지요. 조합은 마지막 배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3시 47분. 출발지는 여의도, 목적지는 강서구 등촌동이었습니다. 형,
박진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차 기록에 남은 번호였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수의 실종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담당 형사는 강서경찰서 수사과의 이종현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처음엔 흔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경제 문제, 술, 개인적인 사정. 그는 수십 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달라집니다. 박진수의 택시가 강서구 등촌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멀쩡했습니다. 사고 흔적도 없었고 외관은 지나치게 깨끗했지요. 차 안에는 운행일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0347 여의도 등촌동. 하차 시각과 요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그날 기록만 완전히 삭제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었지요. 차량 감식 과정에서, 운전석 주변에서 미약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닦아낸 흔적이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요. 이종현은 그제야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아침, 사건은 결정적으로 뒤집힙니다. 박진수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처리 중. 연락하지 마. 그 문장은 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실종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시간을 훔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12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순희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익숙한 문자 수신음이었습니다. 순희는 그 소리의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닷새 동안 그 어떤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죠.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순희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수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중. 연락하지 마. 단 한 줄. 설명도 감정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순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순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끝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순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병원은 어딘지, 다친 데는 없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치료 중일 것이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이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남편의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희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종현은 순희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문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중. 연락하지 마. 이종현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순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말입니다. 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자주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보낼 때는 늘 말이 길었습니다. 여보라는 말부터 시작했고 상황을 설명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꼭 덧붙였지요. 이 문장에는 그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이종현은 확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문자는 남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것일까요? 그날 오후 2시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입원 중. 걱정 마. 문장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병원 이름도 상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종현은 즉시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명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GPS 기반이 아니라 기지국 신호를 활용한 방식이었지요. 결과는 대략적인 범위로만 나왔습니다. 강서구 일대였습니다. 등촌동을 포함한 반경 약 1km 범위였습니다. 이종현은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휴대전화는 강도현의 거주지 인근에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세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곧 퇴원.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밤 9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 문장은 분명 달랐습니다. 짜증이 담겨 있었고 상대방을 밀어내는 어조였습니다. 순이는 그 문장을 읽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종현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자인 척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안심시키고 수사를 늦추기 위한 의도적인 위장이었습니다. 12월 22일 문자는 더욱 규칙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퇴원했다는 말, 집에 못 간다는 말, 합의 중이라는 말, 하루 5통,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맞춰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질문에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남편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결혼기념일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장은 질문을 피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박진수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합니다. 실종 직후부터 카드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중국집, 백화점, 호텔바, 그리고 CCTV에는 박진수가 아니라 강도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고르고 술을 마시고 옷을 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시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박진수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도용이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순이의 휴대전화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문장은 어떤 욕설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화가 연결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거칠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영장은 발부됩니다. 형사들은 등촌동 다세대 주택으로 향합니다. 문이 열리고 강도현은 체포됩니다. 집 안에서 박진수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침실 옷장 안에서 지워지지 않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박진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열흘째입니다. 문자는 멈췄습니다. 그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진실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진실은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월 26일 오전 9시입니다. 겨울 햇빛이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강서경찰서 취조실은 형광등 불빛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벽은 회색이었고 공기는 차가웠으며 의자와 책상은 오래 사용되어 군데군데 닳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 강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구치소에서 보낸 탓인지 얼굴에는 혈색이 거의 없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종현 형사는 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종현은 서류를 바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취조는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쪽이 먼저 무너지는 법이죠. 이종현은 절차적인 말부터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원하면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고 거친 목소리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여의도에서 택시를 호출했는지 묻는 질문에 강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말이지요. 왜 택시를 불렀는지 묻자 술을 마셔서 차를 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를 묻자 여의도의 술집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였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술집 이름을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대답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술집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후 다시 꺼내야 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도현은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묻자 강도현은 말을 멈췄습니다. 돈을 주고 내렸다고 말했지만 얼마를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순간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택시는 당신 집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이죠. 택시기사가 당신을 내려주고 떠났다면 차를 두고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도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강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조실의 형광등 소리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른 방의 희미한 소음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도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접촉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했고 합의금은 50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사고가 박진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그날 새벽 택시 안에서 박진수가 자신을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사고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너무 적다며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1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돈을 더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박진수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설명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돈을 찾으려 했지만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장에도 현금도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진수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강도현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분노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야구 배트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두세 번 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취조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머리를 야구 배트로 두세 번. 그건 누구라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정신을 차려보니 박진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늦은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강도현은 1시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박진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강도현은 박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을 침실 옷장 안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옷을 모두 꺼내고 시신을 끌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았고 거실에 남은 피는 걸레와 세제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락스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닷새 동안 강도현은 그 집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옷장 안에 시신이 있는 상태로 말이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TV를 보고 다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강도현은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수의 지갑을 꺼냈고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수사를 늦추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현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고 합의금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박진수는 그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합의금을 요구했는지, 왜 집까지 따라왔는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종현은 또 하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최은경, 강도현의 집 명의자이자 전 동거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강도현의 표정은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종현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진수의 사건은 이 집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취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6일 새벽 5시입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요. 복도에서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피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지요. 끈적한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고 그 감각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지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박진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장판 위로 퍼져 있었고 붉은색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거실의 공기마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지요. 강도현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장면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일어나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목 근처에 가져갔지요. 맥박을 느껴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여의도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입니다. 택시기사가 돈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입니다. 사고 합의금이 너무 적다며 더 내놓으라고 했던 말.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지요. 강도현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신경은 이미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소리쳤고 사고는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맞섰지요. 박진수 역시 물러서지 않았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박진수는 비틀거렸고 쓰러질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 강도현의 시선에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야구 배트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던 물건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지요. 강도현은 배트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둔탁한 소리가 집 안에 울렸고 무언가 안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귀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지요. 박진수는 그대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강도현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119에 신고할 것인가, 경찰에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과가 2번이었고 이번엔 살인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맴돌았고 사형이라는 말까지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침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손을 얹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신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라 해도 누군가 마주칠 수 있었고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들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차에 실을 수도 없었습니다. 택시는 그대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살던 여자가 쓰던 옷장이었고 지금은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옷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일단 여기에 두자고 말입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박진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숨이 가빠졌고 온몸에 땀이 맺혔지요. 마침내 옷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 다리를 접어 좁은 공간 안으로 박진수의 몸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집 안에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나란히 머무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12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강서경찰서 조사실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강도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사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종현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형사 하나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박진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 계좌 흐름이 모두 정리된 자료였지요. 이종현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진수가 사라진 직후부터 체포되기 전날까지 강도현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말이죠.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첫 기록은 12월 16일 새벽 4시 32분이었습니다. 등촌동의 한 편의점. 담배와 소주, 금액은 18,500원입니다. 박진수가 집에서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아직 생사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지요. 사람을 쓰러뜨린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사고 술을 산 것입니다. 수사팀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기록도 이어졌습니다. 12월 17일 오전 등촌동의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또다시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샀습니다. 시신이 옷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강도현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낸 것이죠. 그 사실은 수사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8일부터 소비 패턴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TM에서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날 오후에는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용 반지가 결제되었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한 반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갖고 싶어서 산 것이었을까요? 강도현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반지는 설명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19일에는 여의도의 호텔 바에서 고액의 술값이 결제되었습니다. CCTV 화면 속 강도현은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요. 그는 초조해 보이지도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 뒤로도 기록은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고가의 가죽 재킷을 사고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혼자 스테이크를 먹고 명동과 압구정 일대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9날 동안 사용한 금액은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진수가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운전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지요. 강도현은 그 돈을 불과 며칠 만에 써버렸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결제 장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02년의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인물을 식별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카메라 속의 강도현은 늘 혼자였습니다. 여유롭게 걸었고 망설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지요. 이종현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소비는 집에서 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강남, 여의도, 이태원, 명동.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도현은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12월 22일 박진수 명의로 캐피탈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신청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까지 시도되었습니다. 강도현은 박진수인 척 응답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 하나로 대출은 보류되었습니다. 만약 그 통화가 조금만 더 자연스러웠다면 강도현은 돈을 손에 쥐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종현은 그 지점에서 확신했습니다.
강도현은 단순히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진수라는 사람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박진수의 전화로 가족들에게 수십 통의 문자가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고 모두 감정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간다.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였죠. 가족들이 안심하면 수사는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2월 26일 이종현은 다시 강도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기록을 하나씩 짚어가며 질문을 던졌지요. 왜 그 돈을 썼는지, 왜 반지를 샀는지, 왜 호텔 바에 갔는지. 강도현은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필요했다고, 가보고 싶었다고,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종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박진수를 죽인 뒤 그 사람이 되려고 했다고 말이지요. 그 순간 강도현의 얼굴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두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었고 두 번째는 신분 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두 번째 단계가 훨씬 더 계획적이었다는 점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종현은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최은경, 강도현의 전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금융 기록은 8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전화 기록도, 카드 사용도, 생활 흔적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사팀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진수는 첫 번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현은 이미 한 번 같은 선택을 해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직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12월 26일입니다. 강도현이 체포된 다음 날 등촌동의 다세대 주택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2층 집 현관문에는 경찰이 붙여놓은 봉인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출입 금지 강서경찰서라는 글씨가 낡은 철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그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출근 준비를 하거나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2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고요했습니다. 1층에 사는 집주인 노인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결국 그렇게 됐구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누군가를 데려갔다는 이야기, 택시기사를 죽였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 침실 옷장 안에 아직도 한 남자의 시간이 멈춘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찰 역시 몰랐습니다. 12월 25일 강도현을 체포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수사팀은 침실 옷장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옷이 걸려있는 모습만 훑어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시신이 외부로 유기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장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한 여자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등촌동 다세대 주택 앞에 섰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강도현과 함께 살던 동거인이었지요. 윤서연은 며칠 전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강도현은 별다른 말 없이 다녀오라고 했고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집을 비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윤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층 현관문에 붙은 경찰 봉인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경찰이, 왜 하필 이 집에? 결국 그녀는 1층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강도현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윤서연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는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강도현은 조용했고 크게 화를 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봉인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의 짐과 무엇보다 집 안에 남겨둔 고양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종현 형사를 만났습니다. 이종현은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의 진술서에 등장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고양이가 혼자 남아있다고 말이죠. 사료와 물을 넉넉히 두고 갔지만 일주일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끝났고 추가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함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이종현이 봉인 스티커를 떼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이 없었던 집 특유의 정적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종현의 코끝을 스치는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썩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에도 같은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고양이 이름을 부르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도 주방에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공간은 침실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고양이 사료는 항상 옷장 안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옷장 문을 여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종현이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옷장 안바닥에 옷들 사이에 웅크린 채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은 채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박진수였습니다. 경찰이 열이틀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그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도현의 침실 옷장 안에 경찰이 이미 한번 열어봤던 바로 그 옷장 안에 말이죠. 현장은 다시 봉쇄되었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했고 집 안은 다시 수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과수의 1차 소견은 명확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12월 16일 새벽.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이었습니다. 사망 장소는 거실. 이후 시신은 침실 옷장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열이틀 동안 그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강도현은 그 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날 밤 이종현은 다시 강도현을 마주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전하자 강도현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시신을 옷장에 숨겼고 무서워서 그대로 두었다고 말이지요. 밖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고 들킬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현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12월 30일 강도현은 살인과 사체 은닉, 신분 도용과 사기,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8월부터 사라진 또 다른 이름, 최은경. 그녀의 시간 역시 어딘가에서 멈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2월 31일입니다. 2002년의 마지막 날, 강서경찰서 수사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실종 사건은 시신 발견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수사팀의 시선은 이미 다른 이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은경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박진수가 살해되기 전까지 강도현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의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경, 28살, 1974년생,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등촌동 다세대 주택 2층의 명의자이며 2000년 3월 해당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직업은 백화점 판매직이었고 2002년 8월 초를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록은 멈춥니다. 금융거래는 2002년 8월 15일이 마지막입니다. 휴대전화 통신 기록은 8월 17일 밤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후 최은경이라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통신사에서도 사회 어디에서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종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은 곧 넉 달 넘게 흔적이 없다는 뜻이냐고 말이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잠깐 여행을 간다. 조금 쉬고 싶다. 곧 연락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의 진술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역시 8월에 싸우고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은경이 집을 나갔다고 말이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시기만 놓고 보면 모든 기록이 그 주장과 겹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명의가 최은경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촌동 다세대 주택 2층, 소유자 최은경, 구입가는 4,500만 원, 국민은행에서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약 15만 원씩 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은경이 사라진 8월 이후에도 대출 상환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는 계속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도현이었습니다. 형사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8월 25일,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5일, 12월 25일. 정확히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 ATM에서 현금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CCTV에는 같은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도현입니다. 그는 최은경이 떠난 뒤에도 그녀의 통장에 돈을 넣으며 마치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현은 그 장면에서 박진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카드를 쓰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연기했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점점 더 과거로 향했습니다. 2003년 1월 2일 수사팀은 최은경이 일하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최은경은 밝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정상 출근을 했고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으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날의 목소리는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없었고 작았고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기억해냈습니다. 팔과 얼굴에 남아있던 멍 자국들을 말이죠. 부딪혔다고 넘어졌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은경은 끝까지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은경이 한 번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이죠. 술을 마신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때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종현은 충남 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은경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는 마지막 통화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다는 말, 곧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남자친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인사가 부족했고, 딸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무섭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종현은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는지 묻는 어머니의 질문 앞에서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월 4일, 강도현은 다시 취조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금융 거래 날짜, 마지막 통신 기록 시간, 통장 입금 내역, 증언들, 모든 것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17일 밤, 그 집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다시 수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과 틈,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루미놀 시약이 뿌려졌고, 옷장 바닥에서 여러 층의 혈흔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혈흔 아래 이미 오래된 혈흔이 겹쳐 있었습니다. 국과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DNA였습니다. 한 명은 박진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최은경이었습니다. 1월 8일, 모든 증거가 놓인 자리에서 강도현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8월 17일,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났고, 싸우다 때렸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죠. 시신은 옷장에 넣었습니다. 박진수 때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10월이 되어서야 차에 실어 한강 외곽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성공한 범죄를 다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수는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했기 때문에 2번째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사는 1월 15일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놓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종현은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만약 8월에 최은경을 찾았다면 12월에 박진수는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20일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검사는 강도현을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혐의는 2건의 살인입니다. 피해자는 최은경과 박진수입니다. 기소장에는 범죄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강도현은 2002년 8월 17일 밤 10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인이던 최은경, 당시 28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침실 옷장 안에 약 2달간 은닉한 뒤 2002년 10월경 한강 외곽 지역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4달 뒤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새벽 4시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 박진수, 당시 45세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같은 방식으로 둔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신은 같은 침실, 같은 옷장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해 약 3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강도현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40대 중반의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인물입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첫 접견이 이루어집니다. 강도현은 1달 넘게 수감되며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변호사는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2건의 살인이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말이죠. 강도현은 그제야 죽음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표정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자백과 증거가 충분하므로 양형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발일 수 있어도 두 번 같은 방식은 설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죠. 2003년 3월 5일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립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합니다. 박진수의 아내 김순희와 형 박진호, 그리고 최은경의 부모님입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법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입장합니다. 공소사실이 낭독됩니다. 두 건의 살인, 그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최은경의 어머니입니다. 강도현은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을 강조합니다. 첫 공판은 20분 만에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공판입니다. 2003년 3월 19일입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이종현 형사가 증인석에 섭니다. 박진수의 실종, 버려진 택시,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강도현 체포까지의 과정이 차분히 설명됩니다. 시신은 피고인의 동거인이 옷장을 열다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압수수색 당시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옷이 걸려 있었고 바닥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은경 사건 역시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이죠. 집 명예, 실종 시점, 혈흔 DNA,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최은경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인은 윤서연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강도현과 동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강도현을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폭력은 없었고 다만 돈 이야기를 했을 때 고성이 오간 적은 있었다고 말이죠.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심정을 묻자 윤서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냄새는 났지만 하수구 냄새라는 설명을 믿었다고 말이죠. 법정 안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2003년 4월 2일입니다. 세 번째 공판입니다. 피해자 가족 진술이 이어집니다. 먼저 박진수의 아내 김순희입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택시비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법정에 묻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말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최은경의 어머니입니다. 딸은 자기 힘으로 집을 사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던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그 집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죠.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며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강도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2003년 4월 16일입니다. 마지막 공판입니다. 강도현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후회하고 있다는 말, 악몽을 꾼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 진술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살인 이후 아무렇지 않게 살았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2003년 4월 30일입니다. 판결 선고일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대법정은 만석입니다. 재판부는 강도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사람처럼 살아갔다고 말이죠. 아니, 피해자보다 더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재판부는 그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라 표현합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만족하지 못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이지요. 언론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첫 번째 희생자가 두 번째 죽음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힙니다. 성인 실종도 즉시 수사하겠다고 말이죠. 1년 뒤 이종현 형사는 또 다른 실종 신고를 받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48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를 놓치면 두 번째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현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최은경의 시신 위치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통제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최은경은 지금도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박진수는 가족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라진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왜 놓쳤는가? 그리고 다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라진 이름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